지난 15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해왔던 베냐민 네타냐후가 드디어 실각을 하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라고 하는 젊은 인물이 새로운 총리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정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브레드TV에서 좀 더 자세히 좀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브레드TV 중동 전문 조사 연구원이신 조현영 씨와 함께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지난 13일 날 이스라엘 국회에서 새로운 정부의 그 내각을 통과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프탈리 베네트가 이제 총리가 되고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제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3일 날 오후 4시에 특별총회를 케네스트에서 투표를 했는데 60명 연정을 지지해서 찬성 지지해서 이제 연정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 왜 60명이냐면 한 명의 그 라암 정당 의원 한 명이 기권표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뭐 반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라암 정당이면 이제 아랍 정당이죠. 그렇죠. 그 라암 정당 4석짜리인데 요번에 이제 한 명이 이제 빠졌어요. 거기서 빠졌는데 반대를 한 게 아니라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에 60표로 이제 제적 전체 과반수가 줄어드니까 119명에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차기 정부를 구성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원래는 120석이니까 61석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한 명이 기권하면서 119석이 됐. 예, 제적 인원. 아,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된 거군요. 예. 나는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그 새롭게 구성된 연립 정부 뭐 8개 정당이 모였다고 그래서 무지개 정부라는 얘기까지도 있던데. 예, 뭐 이건 이 연정의 제일 테마는 네타냐후 타도거든요. 반 네타냐후 정파이기 때문에 각 정파가 굉장히 노선과 지향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일 목표인 네타냐후 정권의 종식을 목표로 8개 정당이 했는데요. 그걸 이제 주도한 게 누구냐면 야이르 라피드가 이끌고 있는 예시 아티드 정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손발을 맞춰준 게 바로 요번에 총리로 지명된 나프탈리 베네트 야미나 정당이 이제 주도해서 이제 오늘날의 결과를 만들어냈죠. 자, 그러면 요번에 그 총리가 된 베네트. 예. 젊어요. 49살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보니까 72년생이더라고요. 72년생. 예. 이야, 한국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아주 젊은 사람들. 세대 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죠. 베네트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게 이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국과 이스라엘 오가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제 군생활했던 그 특수부대 사헤르트 마칼 특공대에서도 복무를 했고요. 그 복무를 마친 다음에 또 히브리드 로스쿨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받고 다시 이제 뉴욕으로 들어가서 1999년 그 IT 붐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벤처 기업을 해서 성공시켰죠.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이제 핀테크 기업에 해당되는 이제 온라인 그 금융 사기를 막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또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오, 돈까지. 1억 4,500만 달러를 이제 매각 대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부호를 하고 다시 이제 홈랜드 이제 이스라엘로 복귀해서 정치 데뷔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이제 정기에 입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들어가서 2년 만에 그 내부 뭐 정파 갈등이 인해서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그만두고 다시 이제 독립 정권을 만들었죠. 근데 이 사람의 기본적인 정책 노선은 기존까지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정책총 운동의 지도자입니다. 정책총 운동의 지도자니까 이국가 해법,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국가 해법을 반대하는 어떻게 보면 강경 보수를 할 수 있겠죠. 팔레스타인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거의 그런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극우에 가깝다고 가장 오른쪽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당선 소감을 밝혔을 때도 바이든 행정부의 핵 합의를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핵 복원 반대한다.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동안의 이제 노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타냐후와 결별 이후에 이제 반 네타냐후 진영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그래서 요번에 2년 만에 요번에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특공대 출신에다가 로스쿨까지
공부를 했으니 쉽게 해서 문물을 다 갖추었고 거기다가 벤처기업을 통해서 1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거의 한 1,600~1,700억 정도의 개인 자산도 있고. 엄친아 중에 엄친아죠, 이른바. 베네트가 지금 지지자로부터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본인도 당선 소감이 되겠어요. 내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거 알고 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노선을 배신했거든요. 어떤 노선이었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죠. 어떤 이제 뭐 정치인이 항상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노선에 관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요번에 이제 아랍계 정당 라암 정당이랑 연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공건하게 얘기하고 선거를 치렀어요. 그래서 당선됐죠. 보수 지지자들의 투표를 받아서. 근데 막상 연정 구성할 때는 같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끼죠.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노선이 정통파 유대 그 노선인데 왜 라암이랑 결합을 하지? 해서 이제 엄청나게 지금 국내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앞으로도 얘기를 계속 후속적으로 드리겠지만은 이분이 한 얘기하고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냐. 어떤 신뢰도에 대한 그 문제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정책 방향도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예, 가변적이죠. 우선은 이제 총리를 2년만 맡기로 하고 베네트가 이제 맡았는데 사실은 요 연립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막 끌어모으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사실은 라피드입니다. 야일 라피드. 야일 라피드는 또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연정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설계자죠. 설계자. 아키텍이라고 할 수 있는 야일 라피드인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력은 이분은 약간 금수저입니다. 그러니까 귀족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세프 라피드로 언론인 출신으로서 법무장관을 재임했고 또 어머니는 이제 소설가, 극작가, 예술 쪽에 큰 인물이고 해서 이분은 처음 커리어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신문 기자로 출발을 해서 칼럼니스트가 돼서 나중에 이제 방송 앵커로 데뷔해서 이제 전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죠. 그리고 또 뭐 보시다시피 외모도 아주 그냥 꽃중년에다가 또 취미 생활도 다양해요. 뭐 복싱, 격투기도 하고 남성미와 지성을 다 갖춘 하여튼 한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닮고 싶은 인물 1위로 당선될 정도로 매력적인 인물이었죠. 이분의 이제 정치적 성향은 노선은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네타냐후 장기 집권 기간 동안에 종교화와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시작했거든요. 국가주의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반동으로서 중도적 입장과 스탠스와 철저한 세속주의를 강조하고 나왔습니다. 그 노선으로 이제 정당을 이제 2013년에 창당을 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당시 19석의 돌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중도 노선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동안 이제 반 네타냐후를 이제 저지시키기 위해서 네타냐후 정권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베니 간츠 청백당 국방장관, 현 국방장관이죠. 하고도 이제 연정을 해서 여러 번 붙었는데 2번 실패하고 요번에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 아까 언급해드렸던 베네트 총리와 연정의 설계자 야이드 라피드가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수건과제를 이뤄낸 겁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야일 라피드가 이번 연정 내각을 이제 구성한 그 설계자인데 나이로 봐도 사실은 베네트보다도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나는 이번 정부의 총리를 라피드가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라피드가 설계만 해놓고 베네트한테 젊은 친구한테 네가 먼저 총리를 2년간 하고 그 뒤에 나한테 물려다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게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각제국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정파들의 이제 무게감이 중요하잖아요. 소수 정당이라도 각자 주의 주장이 있고. 근데 요번 이 반 네타냐후 진영이 성공하려면은 최소한 보수 진영 3당이 왼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베네트가 속했던 야미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베이테누, 이스라엘은 우리의 집이라는 정당, 그 다음에 새희망 정당이 합류를 해줘야
거국 내각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삼민주의랑 뭐 아랍계 정당, 좌파 노동당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17석 갖고 있다 하다 중도 세력이 있다 안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실패하게 된 게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보수에서 끄집어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베네트가 욕을 많이 먹는 거죠. 변절자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요번에 그 구성된 그 연립정부의 그 성향이라 그래야 됩니까? 보수, 진보, 중도, 어느 것을 이렇게 특정 지어서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서구나 이제 외신, 뭐 국내 언론 포함해서 이 연정이 곧 깨질 거다. 왜냐면 워낙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종합을 할 것이냐. 지금 그러니까, 60명 중에 예.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난 이 연립정부에서 같이 못 있겠다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연정은 깨지는 거죠. 깨지면서 이제 5차 선거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 언론과 외신들은 이제 이걸 불안한 동거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럴까? 근데 이스라엘의 이제 소위 지식인 그룹, 이제 장외 지식인 그룹, 전문가 이제 그룹들의 이제 논평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오히려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그러면 이 정권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게 보수 다 들어가요. 잡탕인데. 그럼 판단 기준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뭐냐? 판단 기준이 연정 합의 사항이 뭐냐? 그게 이제 지켜지면 유지되는 거고, 그게 깨지면 해체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베네트가 뭐 극우였다, 뭐였다,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정 합의 사항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계약서거든요, 그게. 연정 합의 조건인데, 그 연정 합의 사항을 종합해 보면은 그 정책 노선들이 다 반영될 거 아닙니까? 누가 뭐 단순히 장관직만 나눠먹는 게 아니라 노선도 같이 나눠먹거든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좌파 내각이 분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 아, 좌파 내각으로. 예. 우리가 정치 뭐 각 나라 서구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간에 정치 좌우를 구분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핵심이 이제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국가보안법 찬성이냐 반대냐, 뭐 세금 많이 낼 거냐 적게 할 거냐 경제정책 나오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뭐 낙태법 찬성 반대, 그 좌우가 구분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특이한 그 정치 문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좌우 구분법 핵심은 뭐냐면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입니다. 이 국가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아랍권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걸로 이제 구별이 되죠. 그 다음에 대외 정책은 이제 이란 문제고요. 그런데 베네트의 그 과거 성향과 달리 이번에 연정에 합의된 조건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베네트는 이 국가 절대 찬성 안 하고 오히려 거기다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 건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서한 지역 구역에 에레아 C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를 팔레스타인 당국한테 자치정부를 넘긴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는 시구역에 있는 정착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없어지는 것이죠. 와우. 그런 문제를, 이게 뭐냐면은 베네트의 어떻게 보면 정치 노선의 생명이거든요. 핵이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지자들이 그럴 수 있느냐. 핵심 노선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뭐 부차적인 거야 뭐 정치인들이 어차피 딜을 하는 것이고, 뭐 야합이라고 보기는 않지만 정치라는 게 그 뭐 거래의 산물 아닙니까? 거래의 예술이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건 핵심 가치거든요. 대한민국 보수로 치면 국가보안법 폐지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문제라고.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에리아 C 구역을 포기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면, 뭐 지난번 세이크 자라 사태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그 소유권에 아랍인들이 무단 점거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계속 이제 소송이 발생하죠. 근데 그 관련 소송이 이제 이른바 zoning law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토지 사용에 대한 제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게 카미츠법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집행을 동결한다. 어디에? 아랍 지역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들의 그 재산권은 이제 일정 부분 훼손이 되는 것이죠. 아랍 자치권이 확대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본질적으로 주권이 이제 이스라엘 국민한테만 적용되고 아랍 국민한테는 차별적, 그러니까 특혜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제 원망을 사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 서한 지구에 있는 정착촌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걱정거리면서 베네트 이 정부에서는 많은 표를 또 잃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야. 또 하나 또 양보한 게 뭐냐면 네게브 사막 북쪽에 베두인 족속, 아랍족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규제도 이제 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네게브 사막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군 IDF의 이제 전술 훈련 교정이 있는 군사시설 지역인데 거기서 아랍 인구를 통제 안 하고선 그냥 자치권을 맡기겠다라는 거는 안보적으로도 이건 위협적인 요소들이거든요. 그걸 다 허용했어요. 그 좌파 내각 그 연정 합의 사항에 보면. 그럼 이게 안 되니,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각이 요번에 무지개 연정이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거는 라임 정당을 끌어안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 내석밖에 안 되는데. 근데 내석이라도 없으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수 정파가 많기 때문에 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대통령제 같은 국가들은 미국같이 이제 공화 양당, 공화 민주 양당이 우리나라도 뭐 좌우 여야가 이렇게 정당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제에서 양당제가 맞는데 내각제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다당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례대표로 뽑으니까. 그러니까 국가 하나 전체가 이제 하나의 지역구처럼 해서 그 비례대표로 뽑기 때문에 정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이제 내각제 국가의 어떻게 보면 단점인 요번에 이제 반영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에서 가장 핵심 이슈인 그 팔레스타인 문제, 그거에 대해서 양보를 많이 했다. 고로 이거는 좌파 내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일부 지식인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날 다시 그 예루살렘 행진을 할 예정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또 로켓을 날리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또 다시 베네트 정부와 하마스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베냐민 네타냐후 때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던 거하고는 조금 또 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뭐 물론 하마스나 이쪽 북쪽의 헤즈볼라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이제 일단 속된 말로 지난 한 달 동안 엄청 두드러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재건의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무기도 벌충해야 되고 지하철도 다시 건설해야 되고 돈도 카타르한테 받아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당장은 아마 못할 거다. 못할 거 시간은 좀 벌어놨죠.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신인 정부 세력이 이제 반정부 세력이 이제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보수 전체가 이제 반정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집회 시위가 늘어나면 이거에 대한 탄압이 좀 세게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과거 그 극단적인 그 유대인 정파 계열에서 총리를 암살한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번지지 않을까 해서 여론 선동을 이렇게 조성해서 아마 우파 지식인들이나 시위대에 대한 탄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도. 이번에 이제 연립정부의 정통 유대인 종교당 샤스당이 빠졌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사회 내에서의 그 정통 유대인들의 위치라 그래야 됩니까? 지난번에 라그 바우메르 사태 때 145명이 숨질 정도로 큰 그 이슈, 안 좋은 이슈죠.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그런 안 좋은 이슈들로 이스라엘 사회가 이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에 대한 시선이 별로 안 좋은 마당에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또 빠졌습니다. 샤스당이. 예. 보통 서구 민주주의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지자로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지만 정파로서 진입한 거는 아마 내각제 국가나 독일 같은 것도 기독 3인당 이렇게 있듯이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 정파로 들어가 있어요.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크게 네 가지 분파로 지금 구분짓고 있는데 거기서 초정파, 정통파, 보수파, 진보파 4개 정파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초정파랑 진보파가 문제예요. 중간에 있는 정통파, 보수파는 그나마 좀 현실 정치에 조금 개입하면서 이렇게 좀
이스라엘의 어떤 국채에 관한, 그러니까 정신적 철학의 이제 철학적 기둥을 이제 신앙적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초종파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군 복무 면제, 납세 의무 면제. 그러면서 일도 안 하면서 보조금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과거 조선시대 그 성균관 유생처럼 일도 안 하고 그냥 교리 공부만 하는 것처럼 무임승차하는 거죠, 정부 보조금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에서 반발이 나오죠. 뭐 지난번 그 사고 사태도 있지만 이게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거든요. 계속 누적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종파의 인구 증가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공짜로 먹고는 이제 애를 많이 낳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부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보조금이. 그래서 이런 사회적 비판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빌미로 3인당과 노동당 계열의 좌파 진영들이 이걸 직접 공격하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건 보조금을 없애는 게 맞죠. 둘 다. 근데 좌파 진영에서는 오히려 맞불 공세로 아랍 소수 여성, 이렇게 돈을 주니, 그럼 우리 아랍이나 소수 여성한테도 예산을 많이 할당해달라. 예산 경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그 어떤 살림살이만 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나머지 정통파 보수파는 약간, 우리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간 기독교 계열의 뭐 보수주의 성향? 그러니까 공화주의라고 저는 봅니다. 세속에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그런데 이제 초정통파, 정통파는 그냥 세속에도 개입을 안 해요. 근데 근본 연정 합의 사항에 따르면 그 노동당한테 이제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가 넘어갔어요. 노동당 몫으로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대 정파 중에 진보파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학이 거의 뭐 좌파 노선이랑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해방 신학 비슷하게끔. 그러면서 시오니즘을 폐기하고 오히려 여기서 얘기하는 시오니즘은 뭐 글로벌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할 권리를 이제 옹호하는 게 시오니즘의 정파, 이제 공화주의 정파죠. 그 노선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진보파 유대교가. 근데 그 유대교랑 좌익 요번에 연정에서 합의되면서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를 갖다가 획득을 했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소위 우리가 아는 그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BDS 운동 있지 않습니까? 반유대주의 운동. 그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가자지구 전쟁이 있을 때 충돌이 있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주이시 그 비정통파 그 진보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공격하지 말아라. 팔레스타인 탄압하지 마라. 팔레스타인 편을 들었다. בעד, 59 נגד, 1. תודה. חברים, אני מבקש.